안녕하세요. 17년 동안 수만 가지 마음을 읽어온 상담사 고다주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 일을 17년째 해오면서 웬만한 사연에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상담사로서의 훈련이기도 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해서요. 그런데 오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연을 3번째 읽었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여러분, 25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한 남자를 믿어온 세월이요. 밥 짓고 빨래하고 시어머니 보약 챙기고 시누이 눈물 닦아주며 버텨온 25년. 그 세월을 통째로 도둑 맞으셨어요. 그것도 가장 믿었던 사람 손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전 재산. 그게 시누이의 외제차가 되고 조카의 유학자금이 되고 심지어는 남편의 내연녀 아파트 월세로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시누이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그 여자 집 없으면 갈 데도 없어서 위자료도 적당히 합의해 줄걸? 25년을 함께 산 아내를 두고.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마음으로 살고 계신 분 계시지 않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아니오라는 말 한마디를 끝내 못하고 눈물을 삼키며 살아오신 분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분들을 위한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오늘의 주인공을 정수님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실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안에 담긴 감정만큼은 진짜보다 더 진짜입니다. 1970년대 말 서울 변두리 동네, 그때는 골목마다 연탄재가 쌓여 있고 빨간 공중전화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던 시절이었습니다. 동네 어귀 구멍가게 앞에 불량식품을 늘어놓고 아이들이 왁자지껄 모여들던 그 풍경. 수님 씨는 그 골목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였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정직했고 어머니가 부지런했어요. 새남매 중 맏딸이었던 수님 씨는 어릴 때부터 철이 들어도 너무 일찍 들었다고 했습니다. 학교 운동회 날에도 동생들 도시락을 먼저 싸고 자기 것은 나중에 챙겼다고 하더군요. 그 시절엔 그런 아이들이 많았죠. 착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사실은 조금씩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아이들. 수님 씨도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자란 수님 씨가 25이 되던 해, 동네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성호. 부지런하고 말수가 적고 주변 어른들 사이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죠.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수식어가 될 줄은 그때의 수님 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님 씨는 성호 씨와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아버지가 직접 맞춰준 하늘색 한복 저고리를 입고서요. 아버지는 그날 내내 울었다고 합니다. 딸을 보내는 게 서운해서가 아니라 이제 고생 끝났다 싶어서 기뻐서 울었다고요. 그 아버지의 눈물이 나중에 수님 씨 가슴에 얼마나 사무치게 될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혼 후 25년 수님 씨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셨고 시누이를 챙겼고 남편 뒷바라지에 단 한 번도 뒤로 돌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헌신이 얼마나 무참하게 이용당하고 있었는지 수님 씨가 알게 된 건 딱 5년 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였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것, 경기도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한 채.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은 수님 씨도 그리고 저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수님 씨 친정아버지는요, 평생 공장 일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마를 날이 없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몸을 쓰며 사신 분이에요. 그 시절 공장 노동자들이 다 그랬듯 배운 건 없었지만 자존심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평생 아끼고 또 아껴서 당신 이름으로 장만한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경기도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33평짜리 오래된 복도식 건물. 엘리베이터도 없고 벽지도 노랗게 바랬지만 아버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죠. 그 아파트를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손수 쓴 유언장에 이렇게 남기셨다고 합니다. 이것만큼은 수님이 네 거다. 아들한테도 사위한테도 주지 마라. 이건 오직 내 딸 수님이 것이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딸이 시집가서 얼마나 고달프게 사는지. 말은 못해도 딸 얼굴 볼 때마다 눈빛으로 다 읽고 계셨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수님 씨가 51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 수님 씨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펑펑 울었다고 했어요. 슬퍼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자기 편이 딱 한 명 사라진 것 같아서 그 외로움에 무너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시댁 쪽에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시누이 유진 씨는요, 결혼도 일찍 했고 이혼도 일찍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주식이니 코인이니 하는 걸 건드렸다가 빚이 수천만 원이 넘게 쌓인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딸이 안쓰러워서 매일 눈물로 사셨죠. 시누이 빚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수님 씨를 은근슬쩍 흘겨보시는 거 수님 씨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버지 49제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수님 씨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시며 유진이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고, 그 아파트를 잠깐만 유진이 명의로 돌려놓으면 안 되겠냐고, 담보대출로 급한 불만 끄면 죽기 전에 꼭 다시 돌려주겠다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수님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순간 남편 성호 씨가 옆에서 수님 씨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가족이잖아, 우리. 유진이 저러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보고만 있을 거야? 내가 각서라도 써줄게. 이건 당신 재산인 거 내가 증명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자. 그 목소리가 25년을 살면서 수님 씨가 제일 좋아했던 목소리였대요. 다정하고 조용하고 믿음직스러운 목소리. 그 목소리에 속아 수님 씨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평생을 모아 남겨주신 그 아파트. 유진 씨의 명의로 넘어간 건 서류가 접수되던 날 그날 오후 3시였다고 했습니다. 창고 직원이 서류를 받아가는 그 순간 수님 씨 손이 덜덜 떨렸다고 해요. 왜 떨렸는지는 그때는 몰랐대요. 지금 생각하면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거겠죠. 그 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1달, 2달, 그리고 1년. 시누이 유진 씨는 빚을 다 갚았다는 말은 없었고 아파트 명의를 돌려준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유진 씨 편만 드는 예전으로 돌아가 계셨고요. 수님 씨가 살짝 이야기를 꺼낼라 치면 남편은 번번이 말을 잘랐습니다. 세금 문제가 복잡하다. 지금 시기가 안 좋다. 유진이도 나름 준비하고 있다. 당신이 왜 그렇게 조급하냐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수님 씨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마 내 남편이 25년을 같이 산 사람이 나한테 그럴 리가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또 하루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어느 주말 시댁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명절도 아니고 별다른 기념일도 아닌데 시어머니가 다 모이라고 하셨대요. 수님 씨는 평소처럼 음식을 챙겨 들고 시댁에 갔습니다. 잡채도 만들고 전도 부치고 시누이가 좋아하는 동태찌개도 끓였죠. 그 모임이 끝나갈 무렵 수님 씨는 화장실을 가려다 복도 끝에 멈췄습니다. 안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그 사이로 시어머니와 남편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수님 씨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명의로 그 아파트를 완전히 굳히길 잘했다고. 올케가 돌려달라고 하면 어쩔 거냐고. 그러자 남편 성우 씨가 웃으며 대답하더랍니다. 걱정 말라고.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냐고. 서류는 이미 다 넘어갔고 자기가 옆에서 적당히 구슬리면 된다고. 그리고 이 말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 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잖아요. 수님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는데 다리가 버텨줬다고요. 문고리를 잡았던 손을 조용히 뗐습니다. 그리고 거울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머릿속으로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래, 어디 끝까지 한번 가보자. 25년을 착하게 살아온 수님씨. 평생 자기 것보다 남의 것을 먼저 챙겨온 수님씨가 그날 복도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결심을 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고,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고.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조용한 사람이 한번 마음을 먹으면 제일 무섭다는 말. 수님씨가 딱 그랬습니다. 그날 복도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온 뒤 수님씨는 단 한 번도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고 밥상에서 수저를 던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 웃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더 살갑게 굴었고 시누이한테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추고 있었는지 그들은 꿈에도 몰랐겠죠. 수님씨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딸 지안이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지안이는 그때 직장 다니며 혼자 살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빠르고 야무진 아이였는데 엄마가 전화해서 대뜸 이런 말을 했답니다. 노트북 쓰는 법 좀 가르쳐줄 수 있냐고. 클라우드라는 게 뭔지도 알려달라고. 지안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평생 TV 리모컨도 헷갈려 하시던 엄마가 갑자기 노트북을 배우겠다고 하시니까요. 하지만 지안이는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 목소리에서 뭔가 단단한 것을 느꼈는지 그냥 조용히 와서 가르쳐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수님씨는 51살에 난생 처음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자판에 익숙해지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파일 저장하는 법을 외우는데 또 며칠이 걸렸고요. 하지만 수님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못하면 자기가 가진 증거들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노트북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어느 날 밤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한 수님씨는 서재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남편은 수님씨가 기계치인 줄 알았습니다. 컴퓨터는커녕 스마트폰 사진 전송도 혼자 못하는 줄 알고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죠. 그 방심이 남편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수님씨는 남편의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오래전에 어깨너머로 본 적이 있었어요. 결혼기념일 숫자였거든요. 아이러니하죠. 아내를 배신하는 데 쓰는 계정의 비밀번호가 결혼기념일이라니요. 이메일 안에는 시누이 유진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수십 개가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수님씨 아파트 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시누이 상가 잔금을 치렀다는 내용, 그 대출이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상의하는 내용, 심지어는 나중에 이혼할 때를 대비해서 아파트를 절대 돌려주지 말라는 내용까지. 수님씨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손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분해서가 아니었어요. 이걸 다 캡처해야 하는데 손이 말을 안 들어서 떨렸다고 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화면 하나하나를 사진으로 찍고 문서로 저장하고 클라우드에 옮겼습니다. 지안이한테 배운 대로요. 그 작업을 마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서재불을 껐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침실로 돌아와 남편 옆에 누웠습니다. 그 밤 수님씨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아버지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으로 수님 씨가 찾아간 곳은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최 변호사님,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분이었는데 첫 만남에서 수님 씨가 가져온 서류들을 보고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각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거기에 이 메시지들까지 있으면 명의신탁 불법 증여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요. 수님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싸울 수 있다는 말.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크게 들린 거예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최 변호사님은 수님 씨에게 당부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들이 완전히 방심하고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 수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는 건 자신 있었습니다. 25년을 참아온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수님 씨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남편 성우 씨한테 딴 살림이 있었습니다. 수님 씨 아파트 담보대출금 일부가 매달 어딘가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통장 내역을 보다가 발견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 돈이 남편이 몰래 얻어둔 오피스텔 월세였습니다. 그것도 매달 300만 원씩. 딸 지안이 대학 등록금 낼 때는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내연녀 아파트 월세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300만 원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수님씨 친정아버지 유산으로 받은 돈으로요. 여러분, 이게 25년입니다. 그 세월 동안 수님씨가 믿어온 사람의 민낯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해오면서 배신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에요. 이건 계획된 착취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오랫동안 치밀하게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도 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더 차가워졌다고요. 그 무렵 수님 씨는 시누이 유진 씨를 따로 만났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비싼 일식집으로 불러냈어요. 제가 쏜다고 하니까 유진 씨가 기다렸다는 듯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고 하더군요. 그 명품 가방, 수님 씨 아파트 대출금으로 산 거 수님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수님 씨가 슬쩍 아파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슬슬 명이 돌릴 때가 되지 않았냐고요. 유진 씨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뻔뻔하게 웃으며 수님 씨 손을 잡더랍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명의를 돌리면 세금이 폭탄이라고. 오빠랑도 다 이야기 끝났다고요. 그 세금 폭탄이라는 거짓말. 수님 씨는 이미 세무사를 통해서 그 아파트 명의를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이라는 걸 다 확인하고 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수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해도 된다고. 대신 이거 가져가서 시어머니랑 나눠 먹으라며 예쁘게 포장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수님 씨가 직접 만든 한과가 들어있었어요. 유진 씨는 비웃는 눈빛으로 봉투를 받아 챙겼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해. 이렇게 순진하니까 자기 집을 다 퍼주지.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봉투 속에는 한과만 들어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수님 씨의 두 번째 스마트폰이 유진 씨 차 조수석 아래 슬며시 자리를 잡았고 그 스마트폰과 연동된 앱이 수님 씨 주머니 속에서 조용히 작동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수님 씨는 다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그 장치를 통해 수님 씨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손에 넣었습니다. 남편의 비밀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거기에서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내연녀가 함께 나누는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됐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수님 씨 아파트를 팔아서 자기들 법인 자금 세탁하는 데 쓰겠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이혼할 때 수님 씨가 집도 없고 갈 데도 없으면 위자료로 적당히 합의해 줄 거라는 것. 수님 씨는 그 녹음 파일을 듣고 나서 이어폰을 천천히 귀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한참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베란다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고요. 그 노을을 보면서 수님 씨가 생각한 건 딱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됐다고. 여러분, 이 시점에서 수님 씨 손에는 5년 전 남편이 직접 써준 각서, 시누이와 나눈 수십 개의 메시지, 비자금 이면 계약서 복사본, 그리고 세 사람이 나누는 대화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라고 했죠. 그 여자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 걸 쥐고 있는지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제주도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푸른바다, 한라산, 유채꽃밭. 가족 여행지로 이만한 곳이 없다고들 하죠. 수님 씨가 제주도 여행을 제안한 건 바로 그 이유에서였습니다. 가족여행. 시어머니, 시누이 식구까지 다 함께. 경비는 자기가 다 내겠다고 했어요. 남편 성우 씨는 신이 났습니다. 공짜 여행에 아내가 여전히 순종적이고 웃으며 챙겨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군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공짜 여행을 마다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 여행이 자신들을 향한 거대한 함정인 줄도 모르고. 여행 전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한 수님 씨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최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진행해달라고. 그 문자 하나로 수님 씨가 몇 달에 걸쳐 준비한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시누이 유진 씨 명의로 된 그 아파트를 누구도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이 막아주는 절차였습니다. 수님 씨가 그 신청을 한 건 여행 전날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주도에 도착하는 순간 법원 결정 통지서가 날아오도록 타이밍을 맞춰둔 거예요. 치밀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기내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시누이는 면세점 카탈로그를 들여다봤고 시어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아 구름을 보셨습니다. 수님 씨는 그 옆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도 하늘이 그날따라 유난히 파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하늘 색깔이었다고요. 아버지, 오늘달 잘 지켜봐 주세요. 제주도 공항에 도착해서 렌터카에 올라탄 순간이었습니다. 시누이 유진 씨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스팸인가 싶어서 무시하려 했는데 화면을 보는 순간 유진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가처분 결정 통지서였습니다. 유진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거 뭐야? 언니가, 올케 언니가 내 아파트에 가처분을 걸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오빠! 운전하던 남편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가 수님 씨 어깨를 치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애미야, 너 이게 무슨 짓이냐? 유진이 아파트에 왜 손을 대? 수님 씨는 아주 천천히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유진이 아파트라니요? 제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주신 제 집입니다. 5년 동안 빌려줬으면 이제 돌려받아야죠. 남편 성우 씨가 핸들을 쾅 치며 수님 씨를 노려봤습니다. 너 정말 미쳤어? 가족끼리 약속한 게 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수님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뒤통수라는 말은 당신들이 해야 할 말이 아니라고. 그리고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이 내연녀와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사진, 시누이와 재산을 어떻게 빼돌릴지 모의하던 녹취록 파일들, 비자금 계좌 내역과 이면 계약서, 그것들이 줄지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관리하던 그 오피스텔, 그거 내 아파트 대출금으로 낸 거라며. 유진아, 네가 산 그 외제차랑 산 거 그것도 내 피 같은 유산으로 산 거잖아. 차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남편은 태블릿을 빼앗으려 달려들었고 시어머니는 혈압이 오른다며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진우이는 독이 오른 눈으로 수님 씨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너 같은 여자가 감히 우리를 속여? 그래봤자 서류는 4명이야. 이 집 절대 못 돌려받아. 하지만 수님 씨는 이미 차문을 열고 내린 상태였습니다. 제주공항 주차장 한낮의 햇살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란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그 시선들을 등에 느끼며 유진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네 명이면 다인 줄 알았지? 네가 그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으면서 쓴 서류들, 남편이 써준 각서, 그게 모두 명예신탁에 의한 불법 증여라는 걸 증명할 증거가 내 손에 있어. 너희는 이제 재산만 잃는 게 아니라 탈세와 횡령으로 조사까지 받게 될 거야. 남편 성호 씨가 차에서 내려 수님 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수님아,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얘기하자.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은 법정에서 판사님한테 해. 당신 비자금 계좌랑 불륜 증거 이미 최 변호사님이 법원에 접수했으니까. 수님 씨는 미리 대기시켜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의 얼굴, 길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는 어머니, 허탈하게 서 있는 신우이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수님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저 창문을 반쯤 내리고 제주바람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다고요. 쌉조름하고 시원한 바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마셔보는 자유의 냄새 같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뒤 남편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수님 씨 짐을 복도에 내던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수님 씨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셨고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하지만 수님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딸 지환이와 함께 머물 작은 오피스텔을 구해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뒤 남편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찾아왔습니다. 서류 한 장을 내밀며 합의서에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아파트는 포기하고 대신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주겠다고요. 아파트 시세가 10억이 넘는데 5천만 원을 던져주며 입을 닫으라는 거였습니다. 수님 씨는 헛웃음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수님 씨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영상 하나가 재생됐습니다. 남편의 비밀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남편과 시누이, 내연녀 셋이 함께 웃으며 아파트를 팔아 법인 자금을 세탁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이 나오자 옆에 앉아있던 남편 측 변호사의 안색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라 기업 자금 횡령과 세탁이라는 무거운 범죄가 언급된 순간이었으니까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네가 이걸 어떻게? 수님 씨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연녀랑 살림 차릴 때 쓴 그 돈 당신 회사 공금이었잖아. 유진이 상가 살 때 보태준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난 30년 동안 당신 가계부 정리하면서 숫자 하나 틀리는 거 본 적 있어? 당신이 빼돌린 영수증, 임용계약서 내가 다 복사해서 검찰에 넘겼어. 그제야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수님 씨 무릎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검찰 조사는 막아줘. 나 감옥 가면 지안이는 어떡해? 지안이? 당신 입에서 지안이 이름 꺼내지 마. 자기 딸 등록금 아까워서 전전긍긍하던 사람이 내연녀 아파트 월세로는 매달 300만 원씩 보냈더라? 재판은 길었습니다. 6달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남편 측에서는 온갖 방법으로 수님 씨를 흔들려 했습니다. 지안이를 통해 합의를 종용했고 지인들을 동원해 소문을 퍼뜨렸으며
순임 씨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난 날 순임 씨는 혼자 재판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옆에 계셨지만 가족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는 자리였어요. 딸 지안이가 오겠다고 했는데 순임 씨가 말렸다고 했습니다. 이건 엄마가 혼자 받아야 할 결과라고. 판사님 목소리가 법정안에 울렸습니다. 명의신탁된 아파트는 원소유자 명의로 회수하라. 남편은 횡령 혐의로 구속수사. 신우이 유진 씨는 공범으로 인정되어 상가와 외제차를 모두 압류당했습니다. 순임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다고요. 눈꺼풀 안쪽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재판장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순임 씨 멱살을 잡으려 달려드셨습니다. 이 독한 년, 네가 내 아들 인생을 망쳤어? 네가 사람이냐? 순임 씨는 시어머니 손을 가볍게 뿌리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 인생 망친 건 죄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그 비뚤어진 자식 사랑이 망친 거예요. 유진이 빚 갚아준다고 죄 등골 빼먹을 때 그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어요. 남은 여생은 유진이랑 같이 전세방 전전하며 사세요. 제가 드렸던 보약값은 안 받을게요. 순임 씨는 그 말을 남기고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5월의 햇살이 순임 씨 어깨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순임 씨는 그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평생을 모아 남겨주신 집이었지만 그 집을 보고 있으면 지난 5년의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도저히 그 안에서 살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벽지 한 장, 창문 하나에도 아버지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팔았습니다. 미련 없이. 대신 그 돈으로 순임 씨가 평생 꿈꿔왔던 걸 했습니다. 작은 꽃집이었습니다. 꽃집 한쪽에 테이블 2개짜리 작은 카페를 붙여서 꽃을 사러 온 손님이 차 한잔 하고 갈 수 있도록 아담하게 꾸몄다고 했습니다. 간판에는 순임 씨가 직접 이름을 붙였습니다. 순임이의 봄. 그 이름을 정하던 날 딸 지안이가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왜 봄이야? 순임 씨가 웃으며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이제서야 봄이 왔으니까. 지안이가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다고 하더군요. 모녀가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순임 씨의 아침은요, 새벽 5시에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새벽 5시면 시댁 제삿날 전 부침개 기름 냄새로 가득한 부엌에 혼자 서 있던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꽃시장에서 그날 아침 가장 싱싱하게 들어온 꽃들을 직접 고르는 시간이 됐습니다. 튤립이 좋은 날은 튤립을 잔뜩 사오고 작약이 예쁜 날이면 작약을 담아오고 비 오는 날은 수국을 골라온다고 했습니다. 꽃을 고르는 순임 씨의 손이 요즘은 떨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항상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손이 떨렸는데 지금은 그냥 설레서 손이 바쁘다고요. 가게 문을 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액자 하나를 닦는 거예요. 그 액자 안에는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순임 씨가 어릴 때 운동회 날 아버지가 도시락을 들고 운동장에 오셨던 날 찍은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진에서 순임 씨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계셨습니다. 순임 씨는 매일 아침 그 액자를 닦으며 혼잣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잘해볼게요. 딸 지안이는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순임 씨 꽃집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순임 씨가 말렸다고 했어요. 너는 네 갈 길 가라고. 엄마 뒷바라지 하는데 네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지안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내가 엄마 뒷바라지 하러 오는 게 아니야. 나도 꽃이 좋아서 오는 거야. 그리고 엄마 웃는 거 보는 게 좋아서. 순임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딸한테 미안하다는 생각보다 고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웠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졌다고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감옥에 있는 남편 성우 씨가 교도소 편지를 통해 보내온 연락이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나가면 달라지겠다고. 지안이 아버지로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수님 씨는 그 문자를 읽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미운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불쌍한 것도 없었다고요. 그냥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진짜로 끝나면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무감각이 찾아온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다고요. 누군가는 수님 씨에게 묻는다고 했습니다. 30년을 참다가 이렇게 싸우고 나니 속이 시원하냐고. 수님 씨는 이렇게 대답한다고 했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저는 그저 제 자신을 찾고 싶었을 뿐이라고.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올케가 아닌 그냥 정수님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올봄, 꽃집 앞에 수님 씨가 직접 심은 작은 화분들이 늘어섰다고 했습니다. 제비꽃, 펜지, 노란 프리지아. 지나가던 동네 할머니 분이 그 꽃들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집 앞에 꽃이 생기니까 동네가 환해졌네. 수님 씨는 그 말을 듣고 혼자 한참을 웃었다고 했습니다. 동네가 환해졌다고. 그 말이 그렇게 좋더랍니다. 25년을 시댁 그늘 안에서 숨죽이며 살아온 사람이 이제는 동네를 환하게 하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 아파트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딸을 만들어 주신 거라고. 수님 씨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꽃시장으로 향합니다. 작은 트럭에 꽃을 싣고 좁은 골목을 달리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면서 그 뒷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자유로운 사람처럼 보인다고 지안이가 그러더랍니다. 엄마, 이제 진짜 봄이 왔네? 네, 진짜 봄입니다. 정수님 씨한테는. 여러분, 지금까지 정수님 씨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처음 받았을 때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수많은 사연을 들어왔지만 이 이야기가 저를 오래 붙들어 놓은 건 단순히 배신이 크고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수님 씨가 복도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난 뒤 울지 않고 차가워졌다는 그 부분,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극한 배신을 당했을 때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강한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의 몸이 이제는 슬퍼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신호예요. 수님 씨는 25년 동안 자기 감정을 꾹꾹 눌러가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남편의 기분을 살피고 시누이 비위를 맞춰가면서요. 그러는 사이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조금씩 자라버린 겁니다. 저는 그걸 감정소진이라고 부릅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참으면 언젠간 알아준다고 믿으며 자기 자신을 갈아넣다 보면 결국 남는 게 없어지는 상태. 수님 씨가 딱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수님 씨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 많은 분들이 수님 씨가 강해서, 머리가 좋아서, 준비를 잘해서 이긴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수님 씨를 끝까지 버티게 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딸 지안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배우러 갔을 때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조용히 가르쳐준 딸, 법원 판결날 같이 가겠다는 걸 엄마가 말렸을 때 군말 없이 기다려준 딸, 꽃집 앞에서 엄마 웃는 게 좋아서 왔다고 말해준 딸. 관계가 사람을 살린다는 말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나를 착취하는 관계가 아닌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관계. 그 관계 하나가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줍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수님 씨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거절 한 번 못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 한 번 못하고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오신 분. 저는 그분들께 이것만큼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건 나를 지우는 겁니다. 견디는 건 나를 지키면서 버티는 거예요. 수님 씨가 복도에서 남편 목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은 건 참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기다린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님 씨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실 겁니다. 나는 수님 씨처럼 저렇게 용감하게 못할 것 같다고. 나는 증거도 없고 편도 없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님 씨도 처음부터 용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복도에서 남편 목소리를 듣고 문고리에서 손을 떼던 그 순간, 그게 첫 번째 용기였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 그냥 조용히 손을 떼는 것, 그게 다였습니다.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 자신한테 이 말 한 번만 해주세요. 나는 나를 귀하게 여길 자격이 있다고.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봄을 시작하게 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분노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고요하고 다정한 주파수 상담사 고다주였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마음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